네,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경제를 비추어보는 경제 전망대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그 외신을 뒤적여 보면요,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용어들이 국제 환율 시장에서 환율 전쟁, 화폐 전쟁, 뭐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또 조용하게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신뿐만 아니라 국내 매스컴도 오늘 주요 매스컴들이 사설에 이 글로벌 환율 전쟁을 많이 우려하는 이런 사설들을 많이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환율 분쟁 내지는 전쟁이 좀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한 3주 전에도 이제 각국의 무역상의 보호주의 이렇게 해서 WTO 체제 하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정면으로 좀 싫어하는 엔타이 덤핑 텍스, 반덤핑 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역주의, 이기주의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글로벌 환율 전쟁까지 겹치다 보니까 사실상 세계 각국의 경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달러 가치가 좀 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글로벌 환율 분쟁의 조짐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국들 입장에서 보면, 개별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추진한 이후에 일본에서도 바로 맞대응식으로 해서 10조 임금의 양적 완화 정책은 표현하지 않습니다는 자산 매입 규범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브라질도 이제 사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 약세 문제가 자국통화 강세를 돼서 가뜩이나 브라질 경제 어려운데요. 브라질 경제를 더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환율에서 중심 통화가 이게 달러 약세가 되면 다른 국가는 고스란히 앉아서 통화치가 절상이라는 이런 부담을 받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여기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국 자본 규제에 대해서 뭐 직접적 규제, 간접적 규제 이론적으로는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직간접 규제보다는 이에는 이, 기에는 기하는 식으로 아주 중심국에서 달러 약세가 되면 이렇게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도 중심권이 많이 이동됐기 때문에 달러 약세인 만큼 자국 통화도 약세한다. 그래서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영장을칭이 집행도 이렇게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는 지금 벌써부터 환율 전쟁을 우려해서 이런 조짐들이 이렇게 외신이라든가 국내 매스컴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만큼 이 문제가 갑작스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됐습니다. 네. 자, 이 글로벌 환율 전쟁, 화폐 전쟁,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죠. 당연히 기축통화인 달러 때문인데요. 1차, 2차 때 양적 완화 추진 시에는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1차, 2차 때도 이제 작은 규모가 한 1조 5천억, 6천억 정도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도요.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차 때 양적 완화 정책 추진할 때, 미 달러 가치가 한 20% 정도 이렇게 가치가 많이 하락된 상태고요. 글로벌 환율 전쟁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가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때에도 달러 가치가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1차, 2차 때 그 사이 기간에 사실상은 가덕이던 기간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3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때 기간에는 10% 정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각국의 경쟁력에선 치명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양적 완화 정책 추진할 때 미국의 다른 국가들은 환시를 개입했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 개입에 대해서 많은 구두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시 개입의 각국들의 영향 속에 브라질이 이러한 수출 기반적 산업을 갖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브라질이 주도가 돼서 브릭스가 미국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조짐이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다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들어가기 패키지와 다른 것은 모기지 증권을 사주더라도 풀린 돈은 회수하지 않겠다는 태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기 패키지에서는 풀린 돈은 회수하겠다는 불태화 정책을 추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풀린 돈은 그대로 방치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 됨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과거의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유럽의 재정 위기, 그다음에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적한 실물 경제에 대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공조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이 공조 과정에서 이렇게 그 삐거덕거림이 나오는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이 또 자꾸 등장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쉽게 이해되지 못하시는 현상이 돈이 풀다가니까 우리 주가도 2,000포인트, 뭐 미국의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이렇게 하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면 기대 심리가 좋아져서 경기 좀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소식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요. 사실 주가는 좀 살아나고 있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측 기관들이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 성장률이 지금 2% 중반까지 대부분 기관들이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3차 양적 정책에서 달러 약세가 되면 대표적으로 중심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왜 문제되냐면 걸린 궁핍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에 따라서 경쟁력이 개선되더라도 이거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인접 국가의 경쟁력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러 가지 보호 조치 중에서 이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극단적인 이기주의 조치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글로벌 사회에서는 특정 국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글로벌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개별 국가만 노력하면 안 됩니다. 이 개별 국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다른 국가로 드레인 이펙트, 누수 효과 때문에 사실 그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같이 이렇게 풀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심국일수록 이 기준으로 간다면 글로벌 공정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이 풀린다 해서 주가는 이렇게 소폭으로 상승하긴 하지만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둡게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세계 경제 입장 앞날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이기주의 입장에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경기는 다소 좀 어두워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양보와 이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또 상기해봐야 되는데 각국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정책 추진 이후에 재현될 조짐인 이 글로벌 환율 전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또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은 중심국의 위치가 어떠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에서 나타난 바가 같습니다는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고용이 이렇게 창출이 상당히 높은 데가 어딜까 했을 때는 역시 그 주택 시장이 고용 창출이 상당히 높은 분야거든요. 또 한 각도에서는 수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양적 완화 정책은 국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MBS를 대상으로 했던 것은 주택 가격 회복시켜서 부의 효과에 의해서 경기가 살아나면 고용을 좀 증대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버냉키 회장의 숨은 의도가 깔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들어가기 총지와 달리 MBS에 발행한 이런 매입한 달러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되면 미국의 수출지 경쟁이 제고돼서 수출 산업이 제고되면 고용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고용 창출 개수가 상당히 수출 산업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에서 고용 문제를 빨리 개선시켜야 이렇게 고용 문제에 연계된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좀 적게 가져가면서 문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이러한 고용을 염두로 둔 이런 전략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청자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은 대부분 다 경기 회복되더라도 지금은 같은 성장률을 1% 제고되는 당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고용 창출하는 정도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jobless recovery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국 효율적인 측면에서 주택시장과 그 다음에 수출 산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치는 달러 공급을 이렇게 방치해주는 소위 태환식 이렇게 달러 공급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는 이것이 고용을 늘어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와 좀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미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전제되지 않을 때는 이 환율 전쟁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 양적 완화에 따른 그 달러 약세, 그로 인한 또 인플레 우려, 뭐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과거에 이 플라자 합의 말고 역플라자 합의, 달러 강세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완시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든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워낙 그 위상이 세다 보니까 달러 공급의 증대에 의한 달러 약세 문제를 시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통화 절상되는 길을 막을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시장적 요소로, 이 비시장적 요소라는 것은 합의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1980년대에도 시장에 의해서는 도저히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달러 강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의 대폭적 양보를 전제로 해서 G7 국가들이 달러 약세를 도모하는 프라자 합의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엔달러 환율이 79.8엔까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일본 경제가 어려지는 상태에서 경제가 어려니까 엔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시장에 놔두면 엔화가 약세될 길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G7 국가들이 프라자 정신에 반하는 역프라자 합의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사이에 시장에 맡겨놓으면 달러 약세된다. 그러면 다른 국가는 자국 통화 절상돼서 경기 어렵고 수출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시장 위의 요인에 의해서 과거 1990년대 후반 것처럼 달러 강세로 돌려내기 위한, 그러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달러가 자국 통화 약세가 되니까 수출이 증대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달러 강세를 돌려놓을 수 있는 이런 역프라자 합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서록 이 필요성은 많이 제기될 겁니다. 아마 글로벌 한줄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날수록 시장에서 돌릴 길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합의에서 역프라자 합의에서 돌리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역시 모든 그 국제 간의 합의는 역학관계입니다. 네. 역학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위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위기 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미국의 국제적으로 협상력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미국의 다른 국가들이 역프라자 합의를 지금 간헐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상 힘든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달러 약세에 여러 가지 또 병폐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역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역설이 등장했고, 반면에 또 주장하는 부분은 근본이제, 금값하고 달러의 상관관계가 또 크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금태환을 없애면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됐다, 신용이 팽창됐다고 하는데 팽창된 신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이제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차, 2차 때도 그랬죠. 돈이 달러가 1조 5천억, 6천억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1, 2차 합쳐서 달러 가치가, 기축통화가 달러 가치가 30% 정도 폭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했을 땐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중심에 돈을 많이 푼다. 근데 돈을 푸는데 버냉키라든가 FOMC 위원들이 합의만 되면 돈이 푼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 역할은 세계 다른 국가의 모두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기축통화를 미국의 FOMC 멤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세계 경제가 그만큼 희생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 달러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하면 달러 가치의 어떤 가치의 태안성을 보장시키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금과 연계시키는 근본이제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이 2차 양적 완화 정권의 당시에, 지금은 김용청제입니다는 세계은행 총재인 로버트 졸릭이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가는 롬니 후보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안정시켜야 된다, 달러 공급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롬니 후보가 다시 한번 최근에 양적 완화 정책에서 경기를 이렇게 부양시키는 이거에 제동을 갈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롬니 후보가 지금 그 근본이제를 다시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 근본이제를 지금 이렇게 추진할 때는 역시 이렇게 교역량이 많은 상태에서 세계 중심 통화가 지금 다변화되지 않고 달러 일변대에서 보면 그 태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금을 이렇게 마련할까 하는 측면에서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근본이제는 지금 버냉키라든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경기 부양 내지는 양적 완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로버트 지올릭이라든가 롬니 후보가 제정하는 근본이제는 달러 가치가 좀 안정이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가 좀 떨어지면 이게 쑥 들어가거든요. 금방 논의가 활활 붙었다가 금방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제약 요건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을 필요 있지 않느냐. 중심국에서 보면 어떤 제약 요건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러를 양적 완화 정책이든 뭐든 해서 이게 추진하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선 유동성 뭐 랠리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기대를 할 수 있으면은 주가도 경제의 기초 요건이 올라가야 그 주가가 지속 가능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동성 랠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조금 올라가다 거품이 발생하고 거품은 붐 앤드 버스트에 일어나서 반드시 붕괴되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어떤 이런 양적 정책의 추진에 따라서 달러 공급되는 부분을 제약시켜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정신 차원에서의 근본이제의 필요성 같은 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실제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 하는 각도에서 이 근본이제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현실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 이념이나 이해 자체는 분명히 머릿속에 둬야 되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니까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지금 당장은 이 달러 약세를 거스르거나 돌리기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 현안을 심층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